제 이름은 윤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었고 바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주말마다 부모님을 만나러 나갈 때 저는 창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제 가슴 속에 생겨난 빈자리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20년 가까이 살다가 성인이 되자 보육원에서 독립을 해야 했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윤서야, 이제 곧 나가야 할 텐데 앞으로 뭘 해볼 생각이 있니? 글쎄요, 숙식이 해결되는 공장이나 회사에 입사원서를 몇 군데 넣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럼 이런 기회는 어떠니? 우리 보육원에 오래 기부해온 부유한 집안이 있는데 거기 따님이 혼자 살게 되면서 가정부를 구하고 있대. 가정부라니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설명은 제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월급은 공무원보다 높았고 혼자 사는 집이어서 가족이 많아 시중을 드는 일도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착한 사람이라며 안심시키셨습니다. 저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몇 년만 열심히 일해서 대학 갈 돈을 모으자. 그렇게 저는 20세 꽃다운 나이에 큰 집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강민주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불렀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재벌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언제나 곧고 당당한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붙여준 호칭이었습니다. 처음 그분을 만난 순간 저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저를 보자 그녀는 미소를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윤서라고 합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되뇌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 맞아. 이름 그대로네. 내가 올 줄 알았어. 그때 저는 처음 뵙는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꾸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입맛이 까다로워서 밖에서는 밥을 잘 못 먹는다. 요리는 할 줄 아니? 네, 보육원에서 주방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좋아. 조미료는 최소한만 쓰고 담백하게. 그리고 나를 그냥 사모님이라고 불러. 다들 그렇게 하거든. 처음엔 그저 우스갯소리로 들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녀의 첫마디 드디어 왔구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린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기묘한 분위기는 제 마음 한구석에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가정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낮에는 청소와 빨래, 저녁에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주 아가씨는 제 솜씨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윤서야, 내가 해준 음식은 언제나 내 입맛에 꼭 맞아. 어떻게 내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 나오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육원에서 주방 할머니께 배운 된장찌개와 쑥버무리 맛을 칭찬하는 그 말은 마치 그녀가 제 과거를 알고 있는 듯 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제 음식이 익숙하다고 느끼는 걸까?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민주 아가씨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볼 때마다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아련한 눈빛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사연이 단순한 호감이나 친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의 그림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훗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민주 아가씨는 제게 어느 날 불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서야, 내가 대학에 가고 싶다면 내가 도와줄게. 등록금은 내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마.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학은 제겐 평생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돈도 배경도 없는 제가 감히 꿈꾸기 힘든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냥 내 집에서 일만 하며 살길 바라지 않아.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야지. 그렇게 저는 가정부이자 대학생이라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점심 도시락까지 싸둔 뒤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오후 수업을 마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청소, 빨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밤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붙잡았고 새벽이 되면 다시 부엌불을 켰습니다.
제 하루는 숨가쁘게 돌아갔지만 이상하게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드디어 대학생이야. 평생 부러워만 하던 교정을 내가 걷고 있어. 그 설렘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곧 냉정하게 다가왔습니다. 동기들과의 미팅 자리에서 부모님 직업을 묻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라는 평범한 물음이 제겐 칼처럼 날카롭게 다가왔습니다. 얼버무리려 했지만 끝내 고아원 출신임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분위기는 금세 어색해졌고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특히 한 치대생과 가까워졌을 때는 더욱 아팠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성품도 좋아 보였고 진지하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진중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윤서야, 솔직히 난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너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서.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할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저녁상을 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술기운을 빌려 민주 아가씨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제 얘기를 듣고 격분했습니다. 뭐라고? 부모가 없다고 널 무시했다고. 그런 인간은 내 옆에 있을 자격도 없어. 윤서야, 잘 들어. 남자는 외모도 조건도 다 필요 없다. 널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바라보는 눈빛. 그것만 있으면 돼. 그 말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주 아가씨는 마치 그 치대생과의 대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세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설마 사모님이 내 대학 생활을 지켜보고 계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떨쳐내려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하지만 반전은 곧 드러났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학교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는 민주 아가씨를 마주친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사모님, 여기 웬일이세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제가 대학에 다니는 내내 종종 학교 주변에 들러 제가 괜찮게 지내는지 친구들과 어울리는지 살펴보곤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교수님께 연락해 제 성적을 확인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몰래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간섭하시는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억지나 소유욕이 아니라 오롯이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술에 취한 어느 날 다시 제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윤서야, 난 평생 해바라기 팔자야. 내겐 한 번도 내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 그 사람이 있어. 그래서 널 보면 더 애틋한가 봐. 너만큼은 내가 지켜주고 싶었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단순한 고용인에 대한 호감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주고 싶었던 가족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언젠가 그 해바라기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게 될 날이 오리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마음속에 번져갔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 보조작가로 일하며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낯선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주 아가씨 댁의 오랜 기사님이었습니다. 윤서 씨, 큰일이에요. 아가씨가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치료를 거부하시고 집에만 계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린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곧장 회사를 그만두고 민주 아가씨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눈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피부는 잿빛으로 창백했습니다. 사모님,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치료를 왜 거부하세요? 그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윤서야, 병원에서 이미 가망이 없다고 했어. 괜히 항암 치료로 고통만 늘리고 싶지 않아. 그냥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어. 저는 두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모님, 저한테는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저 혼자 남겨두고 떠나시면 안 돼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떻게든.
그날부터 저는 다시 그녀의 곁에 머물렀습니다. 아침이면 유기농 식단을 직접 준비해드렸고 정해진 시간마다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산책을 시키고 운동을 시켰습니다. 병원에서는 3년도 버티기 힘들 거라 했지만 기적처럼 그녀는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그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건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죠. 그 후 저는 방송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집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웹소설을 연재했고 반응은 의외로 좋았습니다. 민주 아가씨는 제 첫 독자이자 가장 큰 팬이 되어주셨습니다. 윤서야, 내 글은 참 사람 마음을 움직여. 꼭 계속 써야 해. 그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완치 후 10여 년이 지나 다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병원조차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침대에 누운 그녀가 제 손을 잡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윤서야, 내가 죽거든 한 남자가 찾아올 거야. 그 사람 오면 밥 한 끼만 대접해 주렴. 사모님, 왜 그런 말씀을 그분이 누구시길래요?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내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눈빛은 깊은 비밀을 간직한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오래된 서류함을 정리하다가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제 이름 윤서가 적혀 있었고 날짜는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놀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한 장의 서류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보육원 입소 기록 사본이었고 사진 속에는 갓난아기였던 제가 보육원 원장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 맨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후원자 강민주.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보육원에 맡겨진 첫날부터 이미 제 후원자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이 저를 바라보던 묘한 눈빛, 드디어 왔구나라고 했던 첫마디, 그리고 제 음식을 먹으며 외할머니가 해주던 맛 같다던 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제 삶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께 물었습니다. 사모님, 왜 제 보육원 기록에 사모님 성함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눈을 감은 채 속삭였습니다. 윤서야,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의 빚이자 선물이야.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는 널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이유는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제 대학 생활까지 몰래 챙겼던 이유,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먼저 다가와 위로해 주었던 이유. 모든 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맺어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어떤 남자라는 존재 또한 이 모든 비밀의 열쇠라는 사실을. 좋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사단락을 2000자 이상으로 확장하면서 단순히 민주 아가씨가 기다리던 남자와의 재회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윤서의 과거와도 연결된 인물이었다는 반전을 넣어 각색해드리겠습니다. 민주 아가씨는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윤서야, 내가 죽으면 한 남자가 찾아올 거다. 그 사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줘. 마지막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했지만 그 말만큼은 분명하게 제 귀에 새겨졌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오랜 세월 민주 아가씨를 곁에서 지켜본 제가 상주처럼 장례를 도맡았고 멀리서 찾아온 친척 몇몇이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뒤 대저택은 낯설 만큼 적막해졌습니다. 저는 사모님의 유품을 정리하며 홀로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문 앞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세월이 얼굴에 깊은 주름을 남겼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똑바로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민주가 살던 집 맞습니까? 그 순간 사모님이 남기신 말씀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한 남자가 찾아올 거다. 저는 문을 열고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주야, 결국 이렇게밖에 못 만나는구나. 그는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옆에 앉아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그는 잠시 진정한 뒤 스스로를 소개했습니다. 이름은 정도훈. 젊은 시절 민주 아가씨와 사랑했던 남자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났고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양가의 반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속삭이듯 고백하는 이야기 속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버린 게 아니었어. 지키고 싶었지만 내 집안은 끝내 반대했고 그녀 집안도 나를 원수 취급했지.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민주와 했던 약속은 지켰다. 다른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고 평생 그녀만 생각하며 살았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주 아가씨가 술에 취해 늘 중얼거리던 말, 나는 해바라기 팔자야의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생 단 한 사람만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도훈 씨는 가슴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민주 아가씨와 함께 아기를 안고 있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예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 씨, 사실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순간 눈앞이 어두워지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민주와 나는 잠시나마 결혼을 꿈꿨고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어. 하지만 양가의 반대로 갈라졌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지. 민주가 끝까지 지키려 했지만 집안에서는 아이를 없애라고 압박했어. 결국 그녀는 몰래 출산을 했고 그 아이를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지. 그리고 바로 그 아이가 너였어. 저는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수많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주 아가씨가 처음 저를 보며 드디어 왔구나라고 했던 말, 제 음식을 먹으며 외할머니 손맛 같다던 말, 그리고 제가 태어난 해에 이미 제 이름으로 된 후원 서류가 존재했던 이유.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사모님은 제 어머니였던 건가요? 정도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민주가 내게 그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은 건 아마 내가 짐이 될까 두려워서였을 거야. 하지만 평생 널 딸처럼 곁에 두고 싶어 했지. 나도 멀리서 지켜만 보았어. 용기가 없어 다가가지 못했지만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결코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사랑의 결실이었고 어머니의 곁에서 평생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도훈 씨도 병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소원은 민주 아가씨 곁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잠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무덤 앞에 서서 오열하며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아니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그곳에서 아무 방해 없이 마음껏 사랑하시고 저도 딸로서 두 분을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오래도록 얹혀있던 돌덩이가 스르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제 뿌리를 알았고 제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